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장 인사고가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그 종업원의 업무 수행이나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의 능력이나 업적, 성격 또는 적성, 태도, 행동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사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인 그 모든 그 내용들이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그 방법에 대해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가 평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능력이나 업적, 성격, 적성, 태도, 행동 그리고 기업의 그 공헌도는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S그룹에 한번 약 3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인사고가가 되게 철두철미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상여금 제도가 있었을 때 그 상여금을 예를 들면 이제 그 인사고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고가를 할 때 이렇게 파트너십을 갖게끔 하는 것도 있고 그 팀을 이렇게 해서 인사고가를 매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인사고가를 하게 되면 그 인사고가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그 인사고가를 예를 들면 그 윗직급에서 아랫직급에 대한 인사고가를 하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100%로 이제 두 사람이 받는다고 친다면 두 사람을 비교해서 근데 참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엔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잊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격이 있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할까? 그리고 그것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예를 들어서 인사고가가 안 좋은 사람은 80%를 받게 되고 그 상대방은 120%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고가 점수가 좋았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20대 때니까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불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사회에 모순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뭐랄까 회의를 좀 느꼈다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사를 하기 위한 것 중에 뭐 많은 이유 중에 하나, 뭐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였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상대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파트를 갖고서 상대평가를 하는 그런 그 인사고가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를 따질 수는 없죠. 그 어떤 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사고가 방법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특이한 성격이라든지 어떤 자존감이나 그런 것을 짓밟는 것 같은 그래서 조금 장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고가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기억도 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에 대한 능력, 업적, 성격, 뭐 적성, 태도, 행동, 그 다음에 회사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전부 평가를 합니다. 물론 평가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탠다드된 그 규격화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 뭐 개인 마음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개인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의 그 공헌도를 평가하는 얼마나 회사에 공헌하고 얼마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고 얼마간의 자기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등등의 것을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고과 방법은 이제 여기 밑에 있죠. 인사고과 방법에는 한 종업원의 성과를 다른 종업원의 성과와 비교하는 상대평가. 그러니까 아마 제가 있었던 그 S그룹의 그 평가가 상대평가였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와 종업원의 능력이나 성과를 목표나 표준에 근거하여 비교하는 절대평가가 있다. 네. 아마 제가 이제 그 어떤 파트너, 그러니까 둘이서 또는 셋이서 파트너가 돼서 거기에 대한 세 사람 중에 이제 이 사람은 A 학점을 줘야 되고, 저 사람 B, 그러니까 세 명 중에 A 학점은 하나입니다. B 학점은 하나입니다. C 학점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사고과 방법 중에서,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좀 많이, 좀 불평을 좀 했던 게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인사고과는요, 조직 구성원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사관리 제도입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불만이 좀 많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인사관리 제도로서 특징들이 있는데,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를 따져보면 인사고과란 이제 조직 내의 구성원의 근무 실적이라든지 능력, 태도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구성원의 현재 그리고 잠재적 유용성을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수행도를 측정해서 인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고요. 인사고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인사고과의 목적은 뭘까요? 인사고과의 목적은 첫 번째 목적으로 들면 뭐 보너스를 많이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인사고과의 목적은 인사결정이죠. 인사결정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지사로 나간다든지 또는 뭐 새로운 그 분야에서 그 팀장 역할을 해서 나가야 되든지 승진, 수평적인 이동 또는 보상 등을 위한 기초 자료가 이제 바로 이 인사고과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고과는 구성원의 능력 개발 및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어요. 인사고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조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인사고과가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누구의 어떤 편협되어 있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인사과의 뭐 팀장 마음대로 그 무엇을 뭐 쥐락펴락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고과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인사고과 방법으로는 이제 성적순위법이 있습니다. 성적순위법이 있고, 그다음에 대인비교법, 사람을 비교하는 대인비교법이 있고, 평가를 척도하는 이제 평가척도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대외적인 것들에 대한 그 척도법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평가하는 그런 인사고과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물명세표법이라고 해서 어떤 그 사람의 독특한 어떤 그 역량을 명세로 이제 표시를 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고과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사고과 시 유의해야 될 것은 누차 이제 얘기를 합니다. 평가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의 확인되지 않는
내적인 모습이라든지 외적인 모습에 대한 그 편파적인 그 고가, 그거는 위헌 발생한 것이고요.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평등해야 된다. 연령이나 또는 성별이라든지 학력 등 업무와 무관한 요소를 전부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가 결과의 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고과는 단순히 과거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판단해서 조직의 전략적 인사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의 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어떤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내용들,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그 상대 평가도요, 일반적인 둘만 놓고 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한 팀을 놓고 한 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A 학점이 두 사람, B 학점이 세 사람, 뭐 C 학점이 몇 사람, 이렇게 그 점수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대한 점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상대 평가가 있죠. 이제 경쟁률이 많이 나가는 거겠죠. 지우고 그 다음에 상대 이제 고과 중에서 그 상대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상대 평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인데요. 상대평가는 여기 나와 있죠. 상대평가는 성과에 있어서 종업원 간의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속하는 방법으로는 서열법과 쌍대비교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제배분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서열법과 쌍대비교법, 그 다음에 강제배분법, 이렇게 상대평가라고 해서 뭐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그 내부 사항에서 그 서열을 정하는 서열법, 양쪽 딱 단둘이서 말하는 쌍대비교법, 강제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서열법은요, 이 서열법은 근무 성적이나 능력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는 방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열법은 인사고과의 상대평가 방법론 중에서 이 서열법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방법입니다. 서열법은요, 말 그대로 서열인 것이죠. 이게 순서가 되어 있고, 이제 그 서열법, 즉 상대 평가에 있어서 서열법은 가장 우수한 사람과 가장 못한 사람을 뽑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뽑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가장 우수한 사람과 가장 못한 사람을 뽑아서 서열을 매기는 교대 서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5명이 있어요. 1번이 있고 2번, 세 사람, 여기 세 사람이 5명이 있다고 칠게요. 하나, 셋, 넷, 다섯. 이 중에서 이 사람이 1등을 했고요. 이 사람이 꼴찌를 했어요. 자, 그러면 1등하고 꼴찌를 놔두고, 그러면 이 사람이 1등이죠. 그럼 요 3개 남은 것 중에서 다시 여기서 1등 한 사람하고 꼴찌 한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2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1등이고, 여기 2등이 되겠죠? 그러면 순위는 1, 여기가 2, 3, 4, 이런 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합 중에서 교집합을, 그러니까 전체에서
1등과 5등을 뽑고 5명 중에서 그 다음에 교집합 중에서 그 안에서 또 서열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우수한 사람과 가장 못한 사람을 뽑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가장 우수한 사람과 가장 못한 사람을 뽑아서 서열을 매기는 그것을 이제 교대로 한다 그래서 교대 서열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2명씩을 비교하는 것을 반복하여서 서열을 정하는 쌍대 비교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임의의 2명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서열을 이때 이 사람이 1등, 이 사람이 2등, 또 이때 이 사람이 1등, 2등 해서 이렇게 계속 비교 검토해서 서열을 결정하는 쌍대 비교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예를 들면 평가 작업이 간단하고 빠른 게 이제 예를 들면 쌍대 비교법이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쉬워서 상벌 결정에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단둘이니까 5명에서 있는 것보다 단둘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 적합하죠. 이 쌍대 비교법이죠. 쌍대 비교법은 그래서 그 작은 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 적합하다. 단점은요.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더 자기한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 어떨까요? 정이 간다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정에 많이 약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서 우리가 정이 많은 문화다. 그게 이제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년에 가면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정에 치우치다 보면 이성적이지 못하면 냉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한쪽으로 쏠려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점은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그런 장단점을 우리가 그리고 이제 단순히 순서대로 나열해서 서열 배분의 신뢰성이 낮다. 이게 이제 단점 중에서 제일 그 단순하게 순서를 나열돼서 서열 배분의 신뢰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특이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직무의 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평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부서 간이나 계층 간의 상대 평가가 곤란하게 되고요.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는 다수의 고가자가 다수의 피고가자에 대해 서열법을 실시할 경우에 개인별 평가 순위 등 자료가 비밀로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그걸 알면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서열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단하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서열법은.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과 신뢰성 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서열법은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서열법에 의해 대한 고가의 그 예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고 갈게요. 서열법은 어떻게 고가를 매겼는지 그 표를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열법에 의한 고가인데요. 서열법에 의한 거는 피고가자가 이제 5명, 아까처럼 5명 있고, 직무의 양은 뭐 이런 점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점수가 19점, 15점, 뭐 17점, 21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순위를 적어 보니까 여기에 1등이고요. 2등, 3등, 4등, 5등. 이게 어떻게 순위가 이게 5등이 되고 직무의 양이 좀 적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네요. 그죠? 그리고 요게 점수를 더하면 15점인데, 그래서 6, 9, 10, 15점. 순위가 1등이죠. 근데 여기가 19점이면은, 이거 뭐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등이면 15점이 1등이 아니죠. 여기 1등이고, 서열법에 의한 거가 어떻게 됐나요? 잠깐만, 서열법은, 잠시만요. 요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돼서 15점이고, 서열법은 여기서 1등과 여기에서 1등과 꼴찌가 여기죠. 그래도 맞질 않는데요. 그래도 맞지 않아요. 여기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뭐 미스프린트가 됐는지 제가 잘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수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대평가에서 쌍대비교법과 아까 이제 했던 강제 배분법이 있었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대비교법에서 그 그러니까 상대평가 방법 중에서 쌍대비교법과 강제배분법이 있는데, 그 쌍대비교법에서는 그 평가 대상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S그룹에서 그 상여금을 줄 때 이렇게 둘이서 짝을 진다든지 아니면 한 팀별로 뭐 이래서 4명 정도 한 팀을 하는 이런, 그래서 이런 쌍대 비교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쌍대 비교법은 평가 대상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순위를 정하는 이긴 한데,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가능한 조합에 2명씩 비교해서 우수한 쪽에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체크된 횟수를 합산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비교 횟수는 요게 이제 비교 횟수 이렇게 나오죠. 쌍대 비교법에서 n에 n-1 n-1에 나누기 2야. 나누기 2를 하면 요건 이제 n은 평가 대상자 수입니다. 2명이다 그러면 2 곱하기 2-1에 1이죠. 2 나누기 2가 되면 얼마예요? 가로에서 1이고 곱하기 2에서 나누기 1이죠. 비교 횟수는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쌍대 비교법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명수가 늘어지면 더 이제 평가 횟수는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요 장점은 뭐냐면요. 2명씩 비교함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2사람 비교하는 거는 전체적인 순위를 한 번에 매기는 것보다 아무래도 객관성이 높죠. 여러 명, 10명을 놓고 평가하는 것보다 둘이서 평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 대상자 수가 많을 경우 비교 횟수가 급격히 이제 증가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고,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 그러니까 변별력이 크면은 바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2사람 다 거의 비슷하고 이러면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제배분법. 강제배분법은 평가의 범위와 수를 결정해 놓고 평가를 받을 대상자를 강제로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강제배분법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서 평가 대상자들을 등급별로 강제 배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어때요? 강제배분법의 특징은 정규분포 곡선을 기초로 해서 각 등급
등급별 비율을 미리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최상급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 그다음에 차상위가 몇 프로예요?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중간이 40%, 차하위, 최하위, 이래서 이렇게 되면은 60, 70에서 100%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장점은, 강제 배분법의 장점은 뭐냐면 평가 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관대하게 평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평가의 결과의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평가 결과를 인사결정에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단점은 어떨까요? 실제 그 능력 분포와 강제 배분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 집단에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죠? 소규모에는. 평가 대상자들 간의 실제 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들의 사기조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등급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특성과 평가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방법과 좋은 방법을 서로 간추려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뭐 이 변별력이 없거나 뭐 특수한 게 답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애매하다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서 하는 것이 강제 배분법은 정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을 어떤 그 스탠드화된 그 교육을 실시해서 그걸 체계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사고과 절대평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